덮은 것도 얕게 깊게 팔 그럴 노력도 안 해. 저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인지와 인식이 낮은. 2019년 4월 23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어느 야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도 않는 깊은 산속에 수많은 경찰 인력들이 경찰 견들과 함께 무언가를 샅샅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등산로도 아닌 그저 낙엽으로 덮여있는 흙바닥을 보고 사납게 지저대는 경찰견. 대체 무엇을 감지한 것일까? 경찰은 황급히 의심스러운 그곳에 흙과 낙엽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면의 흙과 낙엽을 조금 걷어냈을 뿐이에요. 근데 손에 이상한 감촉이 먼저 느껴졌어요. 무언가 땅속에 있음을 직감한 경찰. 더욱 조심스럽게 그곳을 파내자 그들의 눈에 드러난 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발견되자 분명 주변에 다른 시신의 조각들도 있을 거라 의심한 경찰. 하지만 머리가 발견된 곳은 물론 그 일대 모두를 수색해봐도 머리 외에 다른 시신의 조각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사람 머리만 묻혀있으니까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와 함께 땅속에 사람 내장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장기를 포장해온 도구도 심지어 신체의 다른 부위도 없고 오로지 머리와 장기만 흙과 뒤엉켜 발견된 상황. 심지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검을 의뢰한 경찰. 발견된 머리 상태로 봤을 때 피해자는 노년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부패는 진행이 거의 안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머리 후두부 쪽에 둔기에 의해 2번 정도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부검인은 그녀의 머리가 칼과 도끼 같은 도구에 의해 절단됐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이 사건은 우연한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살던 한 주민이 이웃집 할머니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왔던 것. 산속에서 발견된 머리와 실종자의 사진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78세 현씨였고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주변에 원한이나 치정 등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현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 4월 18일경. 그날 이후 그녀의 생활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그 사이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9년 사건이고요. 양평군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현씨 할머니 머리와 장기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시신 발견 현장이 크게 은폐를 심하게 파거나 이랬던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일부만 발견이 되고 포장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줄까요? 유기 범행은 잔혹한데 너무 성의가 없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머리를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대단히 불성실하고 뭔가 성의가 없는 형태로 그래서 덮은 것도 얕게 깊게 그럴 노력도 안 해. 낙엽? 그 정도? 이 범인은 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럴 정도까지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이 범행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감춰야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와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범인.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상반된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의문인데 보통 이제 토막이나 이렇게까지 해서 밖에다가 버린다는 거는 어떻게든 좀 나와의 면식이나 관계성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또 그렇다 그래서 발견이 또 쉽게 될 수 있도록 좀 성의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반된 느낌이어서요. 발견 자기만의 세계에서 네. 저 정도면 안 발견될 거야. 저 정도면 괜찮겠지.
인지와 인식이 낮은, 여러모로 치밀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이 좀 꼼꼼하거나 그런 예. 타입이 아닌. 또 무학, 네. 그러니까 배우거나 아니면 배움이나 아니면 상당히 그런 어떤 사고에 있어서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험이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과 이것이 불비하거나 뭔가 안 맞거나 상충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교육 수준이 낮은 네. 쪽을 아마 범인의 프로필로 옮겨놓고 수사를 해야 그럴 수 되는. 있죠. 나이도 많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나머지 부위는 그럼 왜 여기에 지금 발견이 안 됐을까요? 하다가 말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거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유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없어. 그래서 조금씩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자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를 한 번에 옮길 수 없어서 그렇죠. 그냥 부위 단위로 내가 이쪽에 걸어서 버리고 저쪽에 걸어서 버리고. 그리고 네. 그 시간을 많이 낼 수 없고 아니면 내기도 귀찮아 갖고 그냥 좀 쉬었다가 하고 이런 형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에 공격 흔히 2회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절단면은 칼 혹은 뭐 도끼 같은 종류에 의해서 절단이 됐을 것이다. 톱이라든가 전동 톱도 사용하지 못하는 톱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다. 당연히 혼자일 거고 단독범일 테고, 후두부 공격은 회전력을 이용한 거지 자기 힘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뒤에를 공격한 거는 기습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습해서 무거운 망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나이가 꽤 많습니다. 78세의 그리고 노년의 여성입니다. 힘이 많이 없는 그렇죠? 사람을 기습을 했고, 특히나 이 피해자의 대상성에서 봤을 때 어떤 뭐 치정, 성범죄, 금전 등등에서 어떻게 주로 수 있을까요? 노인 여성, 70대 이상의 노인 여성이라고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건 오해죠. 그러면 가해자는 그 언저리에 있는 또 다른 남성 노인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치정이라기보다는 스토킹 혹은 뭔가 일방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원한 같은 경우라고 하기엔 너무 원한에 대한 공격 부위가 너무 낮아요. 보통 원한이라고 하면 얼굴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격한 그런 게 좀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공격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날 일단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5일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부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5일 동안 뭐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데리고 있었다는 표현보다는 보관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아니면 네. 감금. 보통의 감금이라고 하건 실제는 결박이나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아무래도 그 실종일부터. 그래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감금이라든가 통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것 빼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후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현 씨. 대체 지난 5일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 수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5일간 사라져 있던 현 할머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 일대와 시신 일부가 발견된 야산까지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을 찾아낸 경찰.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50대 남성 최 씨로 피해자 현 씨의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성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으로 이사 왔으며 자연스럽게 같은 마을에 살던 피해자 현 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현 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이 마을에 홀로 지내왔는데 그런 그녀와 최 씨가 가깝게 지냈다는 주민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 정말 모자 관계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최근에는 최 씨가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병문안도 직접 갈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평소에도 마을에서 자주 시간을 보낼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면 최 씨는 왜 5일 동안이나 어머니 같다던 현 씨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품거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어딘가 꺼림칙한 의심스러움에 경찰은 최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내역을 발견한 경찰. 3월 19일경이었습니다. 최 씨가 휴대폰으로 사람 인체 장기 구조, 성인 인체 구조 등을 검색했고 지식백과에서 인체 측정, 소화기관, 골격 등을 찾아본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 최 씨가 개인 휴대폰으로 검색한 기록.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경찰이 최 씨에게 해당 검색 기록에 대해 추궁하자 최 씨는 당당히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11월쯤인가?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췌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날 문득 생각나서 췌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했던 것 뿐이에요. 전 그런 거 검색도 못하는 겁니까? 단순히 궁금증에 검색을 했을 뿐이라는 최 씨.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하지만 그가 피해자 현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이대로 최 씨를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 난감한 경찰. 그런데 그때 이웃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마 4월 22일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최씨 아저씨가 택시 타러 가는 길에 짐이 많다고 뭘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꽁꽁한 비닐봉지를 옮겨줬던 기억이 나요. 현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고작 하루 전의 일. 그가 들고 탄 비닐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던 것일까? 당시 이웃은 봉지가 딱히 크지 않아 별 의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최 씨가 탔다는 택시를 추적하자 놀랍게도 그의 목적지는 시신이 발견된 야산 인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들은 곧장 최 씨의 집으로 향했고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냉장고 문을 열자 그 안엔 많은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 마을에서 탐문과 여러 가지 CCTV 영상을 파악한 가운데 이웃집 남성 최 씨, 근데 이제 모자 사이처럼 가까웠었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앞서서의 뭐 어떤 관계성이나 나이대, 어떤 동기들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추정을 했는데 용의점이 있을까요? 모자 사이처럼 가까웠다는 건 주변 사람들의 얘기고, 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뭐 시골에 사는 어떤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돈을 노리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것 때문에 약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잘해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건 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살인난 것이 몇 건, 우리가 다룬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깝게 지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것이고, 범죄성으로 따져봐야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상황이다. 네. 최 씨가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검색 기록 내용은 사람 인체 장기 구조, 성인 인체 구조 등이 있었는데 이게 뭐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어떤 췌장 관련된 것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건하고 한 달의 기간이면 사실 직전에 뭔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검색한 것보다는 좀 길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검색을 합니까? 이런 건 보통은 검색을 안 하죠. 네. 글쎄, 아니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췌장암이 걸렸다 거짓말해서. 근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췌장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말하는 골격, 뭐 이런 인체 구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검색이 잘 안 맞는 거고. 왜냐면 검색어에 췌장이란 단어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이제 알리바이를 대다 보니까 뭐가 거기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계획했다 작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글쎄요,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는 계획성의 어떤 시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좀 리듬감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한 달 전에부터 준비를 했을 수 있고 1년 전부터 준비해서도 계획성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이게 만일 최 씨가 범인이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이거 시신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같이, 이 사람은 심지어 머리하고 만일 이게 내장이라면 그 산에서 발견된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텐데 그걸 툭 줬다. 남에게 같이 들어달라고. 이게 일반 사람의 심리는 아닐 것 같아서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그것이 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긴장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귀찮게 생각하고 뭔가 행동에 있어서 좀 굼뜨고 그런 류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감각적인 어떤 이것이 좀 느린 이런 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최 씨의 집 냉장고에서 알 수 없는 비닐봉지가 다수 나왔는데요. 대체 무엇을 그렇게 꽁꽁 얼려놓은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의 집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닐봉지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봉지를 녹여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자 놀랍게도 사람의 신체 조직들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즉시 검사를 요청한 경찰. 검사 결과 예상대로 최 씨의 집에서 나온 신체 조직의 신원은 저희가 찾던 피해자 현 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용의자 최 씨가 현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들킨 최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살해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빌린 돈이 좀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일해서 갚겠다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무조건 이번 달에 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다고요.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최 씨의 주장.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달 전 인체의 구조를 공부한 듯한 수상한 검색 내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은 아닐까? 그때 피해자 현 씨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진술을 듣게 된 경찰.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할머니가 옆집에 사는 총각에게 병원비를 빌려줬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워낙 말을 함부로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언제 얼마나 빌려줬는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피해자가 옆집 총각에게 병원비를 빌려줬었다는 진술. 확인 결과 그녀가 말한 옆집 총각은 바로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추궁해 확인한 결과 그가 현 씨로부터 빌린 금액은 약 300만 원. 끔찍한 살인을 결심하기엔 다소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최 씨가 불과 300만 원을 갚는 게 부담된다고 평소 엄마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인할 계획을 세웠을까? 하지만 최 씨의 평소 생활 패턴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확인 결과 최 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겨울철이 되자 공사 현장이 별로 없어졌고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했던 것. 실제로 사건 당시 그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60만 원을 받는 것 외엔 수입이 없었고 매달 보험료, 신용회복비용, 이자,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최 씨 진술에 의하면 그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300만 원이 이 잔인한 토막살인의 동기였던 것일까? 네, 그 최 씨의 집 냉장고 안에 비닐봉지 속에서 나머지 시신 부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18일에서 23일까지 5일의 시간이 있었고 부패가 안 된 걸로 봐서는 거의 냉동실에 들어간 건 거의 직후로 보이는데 지금 머리랑 그거만 발견이 됐고 나머지는 또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왜 하려면은 그냥 쑥쑥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냅뒀을까요? 아까 그 택시 타는 걸 도와줬던 분이 계셨잖아요. 네, 폐지 줍는 분. 그렇죠. 그분이 옮겨준 건 어디로 갔죠? 그 들어준 거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야산으로 가서 네. 그걸 버렸으면 그게 머리랑 장기였을. 2개밖에? 그 2개는 자기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있어갖고 처리를 했고 나머지 남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또 첫 번째 이동할 때 누구한테 들켰으니까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그렇죠. 위축이 돼갖고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면 발견돼도 상관없는 그런 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버렸다는 것만 하고 그냥 자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가 않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본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빌린 돈에서 다투다가 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거주하는 이 피고 최 씨한테 평소 음식도 해다 주고 생활비도 빌려주고 앞서 말한 대로 병원비, 지금 이 300이 병원비란 말이에요. 병원비로 이렇게 빌려주고 문병을 직접 갈 정도로 관계가 있는데 강력하게도 갚아 너 어떻게 할 거라고 협박을 했을지도 좀 의문인 것 같고 그다음 그걸로 후두부 2번 토막 이게 연결이 좀 될까요? 주발적이라고 하는 건 본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계획을 한 준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고 검색 기록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외로운 노인분이 옆에서 살갑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아주 친한 걸로 바깥에서 보기에 착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이 범인의 주장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해야죠. 그래서 일단 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은 일단 좀 빼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300만 원 때문에 네.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이란 돈이 뭐 큰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다고 하지만은 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초생활 수급 그렇죠. 하는 상황이어서.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외에 이전부터 뭔가 죽여서 갚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을 빌렸지만 뭐 다른 것도 뭐 빌렸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기는 명확하다. 근데 그게 꼭 300만 원만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뭔가 좀 없애고 싶어 했던 거는 있는데 그렇죠. 좀 예. 복합적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네. 자, 최 씨의 진술대로 모든 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혹은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사건의 내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용의자 최 씨가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찰. 알고 보니 최 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은 모두 현금이었고 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적도 없더라고요. 최 씨는 그동안 이자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때 자신의 명의 계좌가 아닌 모두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현 씨는 고령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큰돈이 오가면 수급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돼 평소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 씨의 가족들 역시 그녀가 막연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 그녀가 정확히 누구에게 얼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용의자 최 씨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죽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 그때 피해자 유가족을 통해 숨겨진 사실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 은반지는 3개, 은팔찌 하나, 은목걸이 하나를 매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에서 어떠한 귀금속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조사 결과 그 장신구는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를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이는 또한 최 씨의 범행이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오자 최 씨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9일 새벽 2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 새벽부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미 약속한 변제 날짜가 지났다고 계속 독촉을 했었어요. 제가 아직 일거리를 못 구했다, 곧 갖겠다 그렇게 애원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 순간 분노한 최 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현 씨의 복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인한 범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노인네가 살겠다고 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부엌에 있던 벽돌로 뒤통수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뭐 목이며 팔이며 귀금속이 보이길래 빼서 챙겼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절단해 냉동실에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은 최 씨. 처음엔 식칼로 목을 잘라내려 했으나 쉽게 잘리지 않자 톱을 가져와 목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담은 후 냉동실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식칼과 톱, 손도끼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마저 토막냈다는 최 씨.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 살인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또 주장을 하고요. 이게 또 돈 관련돼서 현 씨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본인 계좌가 아닌 뭐 아들 계좌를 이용해서 뭐 소소하게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기초수급비가 굉장히 이제 많아져 갖고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근데 돈놀이를 하는데
차용증을 쓰면은 그게 또 근거가 남을까봐 네. 차용증을 안 쓰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주변에서 이용하죠. 이 범인처럼 차용증도 안 쓰고 어차피 저 사람만 죽으면 뭐 사라지니까 뭐 이런 형태의 범행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이 새끼 이거 안 갚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좀 달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니면 뭔가 이 작정해 온 대로 거기서 죽이고 훼손을 했을 수 있죠. 계획성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계획은 있었는데 그 순간 그 계획을 실행할 실행해야 만한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죽였다. 그리고 훼손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 진술 집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날 압박을 해서 내가 배를 찔렀는데 도망가서 뒤통수를 했다. 뭐 이런 구성은 뭐 구성은 얼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작정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안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은 강도살인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금속 같은 경우를 귀금속을 또 다 취했던 것이 뭐 이건 그냥 뭐 견물생심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저 노인네가 집에 뭘 보관하고 있는데 죽여서 저거 하면 뭐 자식도 모르는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금전 목적의 범행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서 그럼 강도살인이죠. 자,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남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있을 따름인데 피고인이 강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평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공격성이나 범죄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더 이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소멸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원심 무기징역을 유지 확정합니다.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하고요. 이상하죠. 무기징역인데 왜 위치 추적을 하죠? 이건 나왔을 경우를 상정하는 그렇죠. 건가요? 나왔을 것이 예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건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 앞에 비정상적인 공격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거는 그 동네에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나? 글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이 재판 판사들은 그 부분을 보지 않았어요. 강도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인정했기 때문에 네네. 살인죄 플러스 얼마 되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그 판결을 선고를 한 거죠. 만약에 이 범인에 대해 범인이 그 변호사라도 사갖고 조금 더 대응을 했다고 하면 형량이 이보다 더 적게 나왔죠. 왜냐? 수사가 그만큼 치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범인은 이 정도의 그 처벌을 받는 것은 더 맞지만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동기 부분에 대한 것은 딱히 수사되지 않았고 다만
그래 어차피 강도 살인이잖아. 무기징역. 이렇게 끝난 거죠. 네. 어쨌든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자기 가족을 토막까지 내서 결과물을 보고 정말 인면수심에 잔악한 범죄자다 그래서 사형을 요청했겠지만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돈 면탈을 목적으로 하다가 죽인 거고 그냥 죽인 이후에 유기를 위해서 그냥 토막을 낸 것 이렇게 해서 교화와 별개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한 예.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도 살인을 중대하게 보냐?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재판부 거꾸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피해자가 돈놀이를 했으니까 돈이 보였겠지. 그래서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살인 후 강도란 거잖아. 라는 식으로 사실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찜찜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사실 금액이 그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다들 좀 이게 그 찜찜함도 남고 의아함도 있으실 테지만 이거 빌려줬다가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기도 잘해줬잖아요. 네. 뭘 어떻게 됐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죠. 병문안도 가고.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과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가해자나 피해자나 사실 뭐 우리 사회에 매일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큰 어떤 관심사가 아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계층적으로 좀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자, 너무나 안타깝게 사실 뭐 말년이면은 인생이 이제 좀 좋은 거 보고 손주들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공포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